세자가 죽었으니 다음 왕위는요. 원래 원칙대로 하면 조선은 장자 상속이기 때문에 소현세자의 세 아들 중 맏아들 인조에게는 세 손이 왕위를 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인조는 자신의 둘째 아들 복림대군을 세자로 책봉합니다. 뿐만 아니라 소현세자와 함께 귀국했던 세자빈에게 자신을 독살을 했다라는 누명을 씌워서 결국 사약을 내립니다. 인조는 자신의 아들 소현세자에게 며느리 그리고 자신의 손자들까지도 이렇게 박절하게 대한 까닭이 무엇이었을까요? 광해군이 쫓겨나고 인조 반정으로 왕위에 오른 이가 인조입니다. 신하들에 의해서 추대된 왕이죠. 그러면 인조에게도 왕위 정통성이 부족하다라는 약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인조는 어떻게 왕이 된 사람일까요? 인조는 광해군을 왕위에서 쫓아내는 반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인조는 광해군과 악연이었거든요. 광해군이 능창군의 집에 왕기가 서린다 해서 능창군을 영모로 죽였잖아요. 그 능창군이 인조의 동생이었습니다. 능창군이 죽고 그 아버지였던 정원군, 인조의 아버지이기도 하죠. 정원군은 화병으로 죽었거든요. 이렇게 인조는 광해군과 악연이었고 그래서 반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결국 인조는요. 무릎을 꿇고 오랑캐에게 머리를 조아린 왕이 되었습니다. 선조 못지않은 무능을 보여줬고 굴욕을 겪었던 왕이었죠. 반정으로 왕위에 오른 인조는 자신을 왕위로 추대했던 서인들에게 공신 책봉을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 중 이괄이란 이가 2등 공신에 책봉이 되었어요. 이괄은 인조 반정 당시에 군대를 이끌었던 사람이거든요. 내심 1등 공신을 기대했었는데 2등 공신으로 책봉이 되자 불만이 생겼습니다. 근데 그뿐만이 아니라 자신이 인조 반정에 공신이 되면서 중앙에서 권력을 갖기를 바랬는데 이괄은 무관이다 보니까 저 평안도 지역으로 발령이 났어요. 아마도 인조 입장에서는 그 당시 후금이 거세게 일어났고 있었기 때문에 국경을 수비하는데 믿을 만한 이괄을 그곳으로 보낸 것이었는데 이괄의 입장에서는 중앙 권력에서 밀려났다는 그런 서운한 마음이 생길 수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불만을 갖고 있던 이괄에게 인조 반정이 있고 난 그 다음 해 이괄의 아들이 반역 사건에 연루가 되었어요. 아들이 반역 사건에 연루되자 이괄은 자칫 자신 역시도 아들과 함께 반역 사건에 연루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에 휩싸이게 되고 결국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반란을 일으킨 이괄은 군대를 이끌고 한양으로 달려갔죠. 이괄의 군대가 한양을 점령했습니다. 조선 역사상 반란군에게 수도를 내준 첫 번째 사례가 되었어요. 그런데 수도를 점령했던 이괄이 한양에서 어영부영하는 사이에 그만 광군에게 포위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이괄은 죽임을 당했고 이괄의 나는 진압되었어요. 그런데 그때 탈출한 이괄의 부하들이 있었습니다. 이괄의 부하들은 탈출에 성공을 거뒀지만 조선 땅에 남아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죽임을 당하겠죠. 그리고 그 이괄의 부하들이 훗날 정묘호란 때 후금의 군대가 조선으로 쳐들어올 때 길잡이가 되었던 거죠. 인조는 왕위에 오른 바로 그 다음에 이괄의 난이라는 반란 사건을 겪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왕위 정통성이 부족했던 인조 입장에서는 큰 타격이 아닐 수가 없었죠. 이괄의 난 때문에 인조는 저 충청도 공주까지 피난을 갔었거든요. 인조는 자신의 왕위 정통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자신의 아버지, 돌아가신 아버지 정원군을 원종으로 추승을 시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지만 일종의 서류상 왕으로 만든 거죠. 그런데 인조는 그걸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인조는 자신의 아버지 정원군을 원종으로 추승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자신의 아버지 위패를 종묘에 봉안하겠다고 합니다. 종묘라고 하면 조선의 역대 왕과 왕비의 위패가 모셔진 곳입니다. 그런 곳에 실제 왕이 아니었던 자신의 아버지의 위패까지 모시고자 했던 거죠. 신하들의 반대가 거셌습니다. 그런데도 인조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신하들과 계속 대립한 끝에 드디어 자신의 아버지의 위패를 종묘에 모시게 됐죠. 그러느라 신하들과 무려 이 문제를 두고 10년 동안 갈등을 빚게 됩니다. 그러는 동안 인조의 온통 관심사는 이 문제에 가 있었겠죠. 그러는 동안 정치나 백성들의 살림은 제대로 돌보지 못했을 것이고 그 당시 명나라와 후금 사이에 급변하던 국제정세도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국경을 튼튼히 하는 일도 소홀히 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인조의 외교정책은요. 인조는 광해군을 몰아내고 왕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니 광해군과는 반대되는 외교정책을 추진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는 서인들과도 뜻이 같았습니다. 인조와 서인들은 친명배금 외교정책을 쓰게 됩니다. 그렇게 인조가 국내외의 정세를 두루 살피지 못하고 아버지의 위패를 종묘에 모시는 일에 집중하는 사이 결국 병자호란이 일어나곤 합니다. 후금은 국호를 청으로 바꾸고 조선을 쳐들어왔죠. 청나라 군대에
진격 속도가 굉장히 빨랐습니다. 위기 상황에는 강화도로 피신을 가려고 준비해뒀던 인조였지만 강화도로 갈 수 있는 길이 막혀버렸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무런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은 남한산성으로 들어가야 됐습니다. 남한산성에는 많은 군사들이 먹을 식량과 무기가 제대로 준비되어 있지 않았죠. 그리고 그때가 1636년 한겨울이었습니다. 12월 말에 남한산성으로 들어갔죠. 추위와 배고픔에 시달려야 됐었고 인조조차도 하루에 3끼 식사를 챙기는 것도 그리고 따뜻한 침구에서 잠을 자는 것도 불가능했습니다. 제대로 된 침구가 없어서 옷을 입고 잠을 자야 됐다고 하고요. 또 병사들은 추위를 막을 수 없어서 동상에 걸려 죽는 병사들이 속출했습니다. 남한산성에 들어가서 시간을 끌던 인조와 조선의 신하들은 결국 청나라에게 항복을 하느냐 아니면 굶어 죽느냐 선택을 해야 됐었죠. 결국 인조는 남한산성 바깥을 나와서 청나라 황제, 청나라 태종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됐습니다. 청태종보다 9계단 낮은 곳에서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고 청나라 황제에게 삼배구고두례라는 의식을 행해야 됐었던 거죠. 이를 두고 우리는 삼전도의 굴욕이라고 합니다. 조선은 청나라에게 항복을 했고 청은 조선에서 많은 백성들과 많은 물자들을 약탈해 갑니다. 당시 조선의 인구 1000만 명 중 50만 명이 포로로 끌려갔다고 합니다. 그렇게 끌려간 사람들 중에는 인조의 맏아들 소현세자와 둘째 아들 복림대군도 있었습니다. 소현세자와 복림대군은 청나라 땅에 끌려가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언젠가는 이 굴욕을 대갚아주겠다라고 이를 갈면서 끌려갔을 겁니다. 그런데 소현세자는 청나라 땅에 도착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오랑캐라고 무시했던 그들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이 발전된 모습이었던 거죠. 청나라 땅에 도착한 소현세자는 현실을 깨달았습니다. 청에게 복수하기 위해서는 청을 이겨야 될 테고 그러기 위해서는 청을 알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리고 청나라 땅에서 적극적으로 청을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청나라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청나라의 관리들과 친분을 쌓아갑니다. 청의 관리들과 이렇게 친분을 쌓아가면서 청나라가 조선에게 무리한 요구를 할 때마다 이런 문제들을 청나라 관리들과의 인맥을 통해서 청나라의 요구를 줄이고 청나라의 무리한 요구들을 해결하는 그런 외교관의 역할을 소현세자가 해나가게 되죠. 그리고 소현세자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게 도와준 것이 소현세자의 세자빈 강씨였습니다. 소현세자의 세자빈 강씨는 정말 여장부다운 인물이었는데요. 세자빈 강씨는 여성의 몸이었지만 청나라 땅에서 함께 데리고 온 사람들과 농사를 짓습니다. 농사를 짓는 것만큼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주 탁월한 능력이 있죠. 그렇게 청나라 땅에서 농사를 지어서 돈을 마련합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소현세자가 청나라에서 외교적 활동을 할 때마다 필요한 자금을 대죠. 그리고 또 한편 그렇게 청나라 땅에서 벌어들인 돈으로 청나라 땅에 끌려왔지만 돈이 없어서 풀려나지 못한 조선 백성들을 구해냅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청나라 땅에서 다시 농사를 짓죠. 그렇게 벌어들인 돈으로 소현세자가 또 다른 활동을 하는 것을 지원해주게 되는데요. 이 시기 결국 명나라가 청나라에게 무너졌습니다. 명나라 북경을 방문했는데 그곳에 아담샬이라는 서양인 선교사가 와 있었어요. 소현세자는 이 서양인 선교사 아담샬과 친분을 가지면서 서양의 과학 발명품들을 관심을 갖고 사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필요한 돈들을 모두 소현세자의 세자빈이 지원을 해줬던 거죠. 그렇게 청나라에서 청나라를 알아가고 배워가고 서양의 과학 발명품들을 사들이면서 이러한 것들로 조선으로 돌아가서 조선의 부국 강병을 도모하겠다라는 꿈을 키워갔습니다. 그러던 끝에 드디어 청나라 땅에 끌려온 지 7년 만에 조선 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조선 땅으로 돌아가던 소현세자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한시라도 빨리 조선 땅에 돌아가서 자신이 그동안 보고 들은 거 그리고 가지고 가는 이런 서양의 과학 발명품들로 조선의 새로운 개혁을 이끌겠다는 꿈을 꾸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세자의 모습이 조선에는 그다지 달갑게 비춰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조선의 사람들은 청나라를 오랑캐라고 무시하고 청을 우리의 원수로 여기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소현세자가 돌아올 때 북경에서 서양의 물건들을 싣고 와서 사람들이 매우 실망했다라는 기록이 남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소현세자를 힘들게 했던 것은 아버지 인조의 반응이었습니다. 인조는 자신의 아들 소현세자가 청나라 땅에 끌려갈 때만 하더라도 저 먼 곳으로 그리고 그 추운 땅에 아들이 끌려가서 얼마나 많은 고초를 겪어야 될까 이를 굉장히 염려했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사람들을 보내어서 소현세자가 잘 지내고 있는지 소식을 전해 들었던 거죠. 그런데 인조에게 들리는 소식이 어떤 것이었을까요? 소현세자가 청나라 땅에서 고생을 하고 청을 증오하는 것이 아니라 청나라 땅에서 청나라 관리들과 친하게 지내면서 청나라에서 너무나 잘 지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세자빈 역시도 조신하게 지내는 것이 아니라 농사를 짓고 돈을 벌어서 조선 백성들을 구해주고 이런 활동들이 인조의 귀에는 좋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인조는 소현세자와 세자빈이 청나라 땅에서 청나라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어쩌면 자신을 몰아내고 청나라 세력을 등에 업고 왕위를 빼앗으려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심을 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왜요? 인조 자신이 신하들에 의해 추대된 왕이었기 때문이죠. 결국 인조는 소현세자를 반기기는커녕 소현세자를 굉장히 차가운 눈빛으로 맞이하고 소현세자가 자신이 청나라에서 보고 들은 것들 그리고 서양의 과학 발명품들을 늘어놓자 듣기 싫다 하며 크게 역정을 했다고 합니다. 부푼 꿈을 안고 급히 조선 땅으로 왔던 소현세자 충격이 컸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힘들었고 또 바삐 조선으로 오느라 물리적으로도 굉장히 피로가 쌓여있는 상황이었죠. 이 때문일까요? 조선에 돌아온 지 2달 만에 소현세자가 알아 누웠습니다. 그리고 병명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 소현세자의 죽음을 두고 기록에는 온몸이 전부 검은 빛이었고 이목구비의 일복 구멍에서는 모두 선혈이 흘러나왔으므로 곁에 있는 사람도 그 얼굴빛을 분별할 수 없어서 마치 약물에 중독되어 죽은 사람과 같았다고 합니다. 이러면 소현세자의 죽음에 이런 의심이 있으면 조사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세자의 죽음에도 불구하고 인조는 세자를 치료한 어이에게 책임을 묻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자의 죽음을 조사하기는커녕 빨리 장례를 치르도록 한 거죠. 결국 소현세자는 세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짧은 장례를 치르고 땅속에 묻혀야 됐습니다. 소현세자가 죽고 세자가 죽었으니 다음 왕위는요. 원래 원칙대로 하면 조선은 장자상속이기 때문에 소현세자의 세 아들 중 맏아들 그러니까 인조에게는 세 손이 왕위를 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인조는 소현세자의 아들이 아니라 자신의 둘째 아들 복림대군을 세자로 책봉합니다. 뿐만 아니라 소현세자와 함께 귀국했던 소현세자빈 자신의 며느리죠. 세자빈에게 자신을 독살을 했다라는 누명을 씌워서 결국 사약을 내립니다. 그리고 자신의 손자 소현세자의 세 아들은 제주도로 유배를 보냈습니다. 그 당시 제주도는 육지와는 떨어진 땅으로 육지 사람들과 제주도 사람들의 이동이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주도에서는 육지의 사람이 제주도로 가면 풍토병으로 목숨을 잃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결국 소현세자의 세 아들 중 2아들도 제주도에서 풍토병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인조는 자신의 아들 소현세자에게 뿐만 아니라 며느리 그리고 자신의 손자들까지도 이렇게 박절하게 대한 까닭이 무엇이었을까요? 인조는 왜 이렇게 아들 소현세자를 미워했던 걸까요? 아마도 인조 자신의 컴플렉스 때문에 자신의 아들이 청나라 세력을 등에 업고 자신의 뒤통수를 치지 않을까 그런 불안이 자신의 아들마저도 죽음으로 몰고 간 것이 아닐까요?